조선 중종시대 28살의 젊은 선비 이황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 소식이 고향 안동에 전해지자 축하 인사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선비. 앞으로 벼슬길이 탄탄하겠구려. 연일 이어지는 연회와 술자리, 그 속에서 이황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 급제는 조선시대 모든 선비들의 꿈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선비들 중에서 고작 33명만이 합격할 수 있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밤낮으로 사서삼경을 외우고 시와 문장 짓기에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이황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명문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급제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급제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안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황의 집 대문 앞에는 축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까지 급제한 선비님이 나오신다 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셨고 친척들은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인재가 나왔구나. 귀족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열리는 잔치마다 이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관료들 사이에서 그는 겸손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우리 안동의 자랑이로군. 이제 중앙정계로 나아가야지. 사람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권세가들은 앞다투어 이황과 친분을 맺으려 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신진 관료와의 관계가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붉은 기둥에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대청마루, 값비싼 자기와 은그릇에 담긴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기생들의 가야금 연주. 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그 모든 것이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이황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공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웃어야 할 때를 알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기뻐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움직이는 삶, 그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던 길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이황이 꿈꾸던 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촛불을 켜고 주자의 글을 읽으며 언젠가는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회장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누가 어떤 벼슬에 올랐는지, 어떤 인맥이 유용한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연회에서 한 원로 관료가 말했습니다. 이 선비, 앞으로는 우리와 더 자주 만나야 하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출세하는 법이지. 학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황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꿈꾸던 선비의 길인가? 학문을 닦아 도를 실현하려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주변의 웃음소리와 술잔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회는 더욱 들떠갔습니다. 기생들의 애절한 가야금 선율과 춤사위, 끝없이 이어지는 술잔, 그리고 권력과 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 이황은 그 모든 것이 화려하면서도 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회 뒤에 숨겨진 계산과 욕망,
서로를 이용하려는 속셈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갔습니다. 술에 취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큰 소리를 치거나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나면 깊은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비가 할 일인가?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던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성공한 젊은 선비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연회가 끝났습니다. 달이 서산에 기울고 사람들이 하나둘 취기를 감추며 자리를 떠나자 이황은 홀로 빈 방에 남았습니다. 붉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웃고 원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말입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이황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연회에서 그가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견해이십니다. 정작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학문을 닦아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맹세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황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의 급제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사람들의 눈치와 즐거움에 끌려다니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처럼 자신만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가 떠올랐습니다. 스승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학문하는 목적은 자신을 닦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벼슬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당연한 말로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수단인 벼슬을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스승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이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자는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선비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때는 단순한 훈계로만 들렸던 말이 지금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황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논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펼쳐본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자는 의에 따라 행하고 소인은 이에 따라 행한다. 의롭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느냐의 차이. 그동안 자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대부분 이익을 쫓아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멀리 산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산은 산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참된 나 자신을 찾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무렵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잔치에 참석했지만 이왕만은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리자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아, 사람은 옷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만은 곧게 세우거라. 그때는 아버지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에야 그 의미가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이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끄는 삶으로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북극성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대와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겠다. 이왕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참된 선비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촛불이 더욱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의지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괴로운 잠 못 이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왕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다짐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겠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겠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출발이다. 글을 다 쓰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마저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 공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이왕의 변화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평소와 같이 화려한 연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고급 비단에 정성스럽게 쓰인 초대의 글, 예전 같으면 기꺼이 응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왕은 한참 동안 그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저택에서 새로 부임한 관리들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고자 하니 젊은 선비의 높으신 체면을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라면 이런 격식 있는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역의 유력한 인사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두고두고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왕은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밤 자신이 다짐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 다짐이 진짜였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할 때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석하기 어렵겠습니다. 요즘 학문에 정진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왕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답장을 썼습니다. 붓끝이 떨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편지를 봉하고 나서도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를 보낸 관료는 사람을 보내어 재차 확인해 왔습니다. 이 선비 무슨 일인가? 평소와 다르구려. 혹시 몸이 편찮으신가? 아니면 다른 약속이라도 있으신가? 그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왕 같은 젊은 선비가 이런 중요한 자리를 거절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의 마음은 이미 굳건히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다만 학문에 전념하고자 하는 제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정중하지만 확고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자를 보낸 관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초대도 그 다음 초대도 같은 방식으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학문을 닦는 일에 전념하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답변은 언제나 일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 예의지. 조금 더 간곡히 청하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거절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황이 요즘 이상하다더군.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아무리 학문이 중요하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나?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급제했다고 교만해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닐까? 그런 소문들이 이황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는구나.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니니? 인맥을 너무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텐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황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그였기에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벗 중 한 명인 김한국이 이황을 찾아왔습니다. 김한국은 이황과 같이 공부했던 동문이자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역시 최근 관직에 나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요즘 왜 그러나? 사람들이 자네를 오해하기 시작했네. 가끔은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어떨까? 완전히 은둔하며 사는 것도 좋지 않지 않겠나? 벗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이황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김한국의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맥과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품성이 훌륭해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이황처럼 젊은 나이에 급제한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관직 생활을 위해서라도 인맥을 넓혀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자네도 언젠가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에만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인정받는 기분의 달콤함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유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밤 홀로 깨달았던 그 진실한 마음, 그 순간의 결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김한국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네. 비록 외로울지라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이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한국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지켜보겠네. 다만 너무 혼자만의 길을 걷지는 말게.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자네 곁에 있을 것이니라며 걱정스럽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왕은 더욱 의연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후회와 자책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왕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이왕은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이른 아침, 조용한 서재에서 촛불을 켜고 경전을 펼쳤습니다.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왕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새벽 독서는 이왕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 오직 자신과 성인들의 가르침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공간이었습니다. 대학을 읽으며 수신제같이 국평천하의 뜻을 되새기고 논어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생각과 행동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이라는 한 글자가 이왕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경건함, 깨어있는 마음,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 이왕은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왕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작은 동요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독서를 마치면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연회 대신 이제 이왕의 하루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스승님, 이 구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진지한 질문에 이왕은 정성스럽게 답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함께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을 갈 때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왕 자신에게도 끊임없는 과제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이왕도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마친 후에는 홀로 산책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사람도 외부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의 뿌리만은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자연의 모든 것이 이왕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흘러가는 모습에서는 유연함을, 큰 바위가 비바람을 맞아도 꿋꿋이 서 있는 모습에서는 의지의 힘을 배웠습니다. 작은 풀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자신을 닦는다는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서재로 돌아가 글을 썼습니다. 하루 동안의 깨달음을 글로 남기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참된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기대나 외부의 압력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반성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성찰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성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황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황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순간의 즐거움과 유혹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긴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였습니다. 자율적인 삶의 힘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는 것도, 어떤 사람과 만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관습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삶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 연회장에서의 즐거운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지금의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수양에만 매진하던 이황에게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만남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황의 인간관계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칫 차갑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었고 반대로 너무 맞춰주려다 보면 예전에 끌려다니는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인 조목이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친구들이 자꾸 술자리에 나오라고 합니다. 한두 번 거절했더니 이제는 조목이가 우리를 무시한다며 서운해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매번 따라가자니 제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목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황은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중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조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이론은 알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황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먼저 스스로를 온전한 주체로 세운 후에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너 자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친구를 존중하고 도울 수 있겠느냐? 흔들리는 나무가 다른 나무를 지탱해 줄 수 있겠느냐?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황 자신도 이런 철학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동료 선비들과 만날 때면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지만 자신의 원칙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선비 가끔은 우리와 함께 즐겨보지 않겠는가? 너무 경직되게 살면 사람이 재미없어진다네라는 제안을 받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벗들과의 시간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정에 깊이 감사드리지만 제 방식으로 그 우정에 보답하겠습니다. 진정한 벗이라면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황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태도에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황을 고집불통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학문 운운한다는 험한 말들도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황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인 이상 미움받는 것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라 행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황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이황의 일관된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황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거리를 두었지만 이황은 조용히 쌀과 생활용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익명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이황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구나. 스승님은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연회에는 나오지 않으시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도와주시네요.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황의 인간관계 철학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이황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황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한결같고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이황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네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황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이끌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결국 이황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먼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비결이었습니다. 조선 중기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당파 싸움이 치열했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풍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출세를 위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정치적 이익을 좇아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오늘은 이 편에 서서 박수를 치고 내일은 저편으로 옮겨가서 다시 박수를 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원칙보다는 실리가, 신념보다는 이익이 우선시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황은 그런 세상의 흐름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는 여전히 밤낮 없이 연회가 이어졌고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갈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학문과 도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동료 선비들은 이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이 과거에 급제한 동기들은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이 선비 세상과 동떨어져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높은 벼슬에 올라야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들의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품성이 훌륭해도 산속에만 박혀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나?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한 동료의 이런 충고에 이황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은 아닐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만의 순수함을 지키려다가 더 큰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버린다면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물이 흐려지면 그 물로 씻을 수 없듯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황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이황에게 높은 벼슬 자리를 제안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홍문관 부제학이라는 자리로 젊은 선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야 내 실력을 인정받는구나. 드디어 뜻을 펼칠 기회가 왔다. 하늘이 내린 기회다. 하지만 이황은 그 제안을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저는 아직 학문이 부족하고 덕행이 모자랍니다. 더 수양을 쌓은 후에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데 왜 그런 호기를 놓치는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아무리 겸손해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아,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왜 기회를 마다하느냐?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친척들도 이황이가 너무 고집스럽다.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허영심에 빠진 것 아니냐?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황 자신도 고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완고한 것은 아닐까? 벼슬에 나아가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혼자만의 이상향에 빠져 더 큰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완전한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나아가서 실수한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해가 된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달려가는데 자신만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길이 맞는 것일까? 혹시 내가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황은 책을 펼쳤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주자도 모두 한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고 결국 후세에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길을 혼자서라도 걸어가는 것이다. 이황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이끄는 삶, 그것이 비록 외롭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자신만의 중심은 결코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선비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를 찾는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늘어났습니다. 경상도는 물론이고 전라도, 충청도, 심지어 멀리 함경도에서까지 젊은 선비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황의 삶 자체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황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스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스승이 이렇게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깊은 가르침을 주실 것인지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삶은 허망하다. 마음을 붙잡아라. 이황의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높은 벼슬에 오르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그런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진정한 집은 자기 마음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지어야 한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황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자주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나누려는 젊은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스스로를 이끄는 자만이 다른 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중심을 잃으면 남을 도울 수 없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먼저 자신이 단단한 땅에 서 있어야 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황은 편지를 통해서도 멀리 있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하루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내가 한 행동과 말이 진정한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돌아보라.
만약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 것이라면 반성하고 고치라. 참된 선비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휘둘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했느냐이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은 아니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일매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 길에는 끝이 없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했는지만 생각하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진실할 수는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큰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너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다. 한 사람의 변화가 10사람을 움직이고 10사람의 변화가 100사람을 움직인다. 이왕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복잡한 철학 이론이나 어려운 개념보다는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왕은 제자들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나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진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나는 단지 그 발견을 도와줄 뿐이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진정한 독립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른 스승의 가르침과 이왕의 가르침이 다르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라. 진정한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왕의 제자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관직에 나아간 사람도 있었고 학문에만 전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삶터로 돌아갈 때 이왕은 항상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할 것이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위협으로 너희들을 흔들려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각자의 마음이다. 그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4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왕이 살던 조선 중기와 오늘날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화려한 연애 대신 SNS가 있고 과거 급제 대신 취업 경쟁이 있고 벼슬 대신 직급과 연봉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이왕의 고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SNS에 좋아요 개수를 세어봅니다. 어제 올린 게시물에 몇 명이 반응했는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왕이 연애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진짜 의견을 숨깁니다. 회의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찍히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에 입을 다물고 맙니다. 퇴근 후 원하지도 않는 회식에 참석하며 관계가 틀어질까 봐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는 이왕이 연회에 참석하며 느꼈던 공허함과 똑같은 감정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소외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석합니다. 자신의 진짜 취향이나 생각보다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마치 이왕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내 진짜 모습은 감춰버립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왕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하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판 이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완전히 혼자만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황도 외로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비판을 견뎌야 했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후세에 큰 가르침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가? 내 진정한 꿈과 가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은 순간의 안정감이나 즐거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 인정받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언젠가 공허함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반면 이끄는 삶은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평생에 걸쳐 진정한 만족과 품격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황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선택할 때, 친구들과의 약속을 정할 때, 직장에서 의견을 표현할 때, 잠깐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00여 년 전 한 선비가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연애를 거절했던 그 작은 용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던 그 결단, 끝까지 중심을 지켜낸 그 의지가 우리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계속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끌어갈 것인가? 이왕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이끄는 삶으로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